안녕하세요. 뻔뻔한박도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이 오늘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를 0.25% 내리게 되면 2년 뒤에는 집값이 무려 56%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따라서 대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부동산 기저의 가장 큰 이 견인력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대 심리죠. 이 보이지 않는 시장의 움직임인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처럼 자금이 현실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투명한 이 거래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대 심리 자체가 엄청난 견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은 무조건 오른다. 마영성도 비강남권이지만 강남만큼 다시 오르게 돼 있다. 그리고 토호제 지정됐는데 토호제 지정되지 않은 구리와 동탄은 풍선 효과로 더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예상들이 기대 심리처럼 그냥 뭐 바닥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성냥불 하나만 탁 긋는데 그 성냥불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 전체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단시간 안에 확대되고 결국에 가서는 중앙은행이 집값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느슨하게 풀어준다라는 또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 자체에 엄청난 자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25% 인하 시에는 GDP, 투자, 소비 증가율 역시도 동시에 하락하고 만다는 그런 어떤 이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지금 주택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이 기대가 이 부동산을 맹신하는 어찌 보면 부동산 모든 분야에서 몰빵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국민들, 특별히 이 투기판 속에서 영끌해가지고 가장 핵심 입지의 아파트를 잡은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이게 빨간 신호 딱 잡아놓고 있다가 그냥 청신호가 탁 터지기 때문에 집값이 뭐 급속도로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를 해야만이 가까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 부동산 집값 잡는 게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건 가장 어려운 어떤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한국 부동산 기저의 이 상승 움직임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을 키워왔고,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을 실질적으로 떠받쳤던 것은 그 기대감에 근거한 어마무시한 천문학적 부채, 그 대출금들이 죄다 그냥 자산 가치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의 어떤 성장세가 똑같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성장세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반대되는 어떤 지금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지금 이 금융 지형도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된과 동시에 반대급부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그동안의 어떤 이 가치의 근거가 굉장히 희미했다. 그래서 그냥 기대 심리 하나만 믿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리스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11호 대책을 통해서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호제 구역으로 딱 묶지 않았습니까? 3종 규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경기권이 토호제로 묶인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대 심리가 끌어올린 투기판적인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떤 엎어지고 맺히고 하는 어떤 자금의 어떤 견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큰 그런 어떤 시장이 됐던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 하나만 믿고 지금 밀고 나가기에도 버거운 것이 지금 뭐 토호제로 경기권까지 묶어놨어도 지금 토호제에서 빗겨나는 지역들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금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에 때려잡는 식 이런 어떤 부동산 가격 인하 정책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이 없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매수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기다렸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다더라 라는 어떤 이 팩트가 진짜 팩트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냥 무섭게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벼락거지 되기도 싫고, 그리고 이생진망, 뭐 이번 생에는 집 사기 틀렸다라는 어떤 그런 좀 이 포모 현상, 내가 여기서 뭔가 하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엄청난 또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좀 전에 지금 한은의 한국 부동산 특징이 뭐냐, 기대 심리 그 하나 믿고 집값을 끌어올린 그런 어떤 결과가 지금 이런 시장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천, 그리고 구리, 김포, 화성, 동탄 쪽에 이제 하반기에 연말에 공공분양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뭐 핫한 과천, 공공분양이 120가구 정도 나오게 되고요. 신혼희망타운이 812가구, 서초구하고 가깝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는 편인데, 세대수가 너무 적다, 그죠? 120가구. 구리 갈매역 주택권 지역도 여기 251가구. 좀 소소한 어떤 분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뭔가 좀 메가박스처럼 이 공급이 좀 필요한 어떤 시기인데 이게 안 되니까, 메가박스는 영화관 이름이죠.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좀 거대한 이 공급망이 좀 쫙 풀려야지 뭔가 시장이 좀 확실하게 조정될 수 있는 양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주함지구는 C1 블록이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는 공공분양 단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도미노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드문드문 나오는 게 또 문제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창 또 확실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주택 2만호 정도는 나와야죠. 그죠? 요거 이익공유형, 그리고 토지 임대부, 그리고 지분 적립식으로 초기 부양 확 낮춰서 주변은 30억 하고 있는데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은 3억 되면 정말 땡큐입니다. 이 매수 심리가 안정적인 어떤 이 추세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공급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금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충되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지만, 결국에 와서는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뭐 넘어설 수 있는 허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용산역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뭐 용산하면 뭐 강남 상구 편입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주변 집값들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주변 인프라나 또 직주 근접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좀 서울 도심에서 확실하게 2만 채, 3만 채씩 그냥 하늘의 별처럼 그냥 쏟아질 듯 공급을 쏟아놓게 되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공급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서초구, 서리풀지구, 여기도 18,000가구, 2,000가구, 그러니까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되는데, 1지구는 영곡동, 내곡동, 2지구는 우면동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000가구, 2,000가구, 2만 가구면 서초구 거의 강남의 중심, 핵심 입지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또 토지 임대부나 이익공유형이나 지분 적립으로 나오게 된다면 강남에서 3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단순히 임대가 아닙니다. 자가주택으로서 그냥 내 집 소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아니 용산 정비창, 그리고 서리풀지구, 그리고 과천 이런 등등 뭐 주요한 요지에서 30억, 40억 하는 아파트 등 이 가격 단가를 가리키는 이 지역에서 3억대로 나오면 충격이죠. 그러니까 바로 집값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이 공급적인 어떤 드라이브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 양재역 근처에 있고요. 청계산 입구역 근처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안 들어서 있어. 그래서 뭐 이거 뭐 토지 보상할 필요도 없고 건물 또 해체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사전 청약 해가지고 원하는 분들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7분 거리, 5분에서 빠른 걸음은 5분입니다. 5분에서 7분 거리,
55년째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이것도 풀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로 하면 초기 진입비용 3억대도 가능하다.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30평대 얼마입니까? 거의 30억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30억 하는 동네에 3억짜리로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건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쫙 밀어버리고 그 위에 그냥 건물 지어버리면 되는데 5만 채도 쏟아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린벨트 용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산을 딱 끼고 있어서 또 뭐 굉장히 이 숲색관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요. 그만큼 주거단지로 들어설 가능성도 높은 게 지금 바로 옆에 대단히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옆에 자리하고 있고 또 주변에 송파구 아파트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타진이 되고 있고, 요게 둔촌주공역 5분 거리에서 5만 채 쏟아낸다 하면 그냥 바로 송파구 집값은 잡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송파 창의혁신구역 지금 이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단지 241구고 2단지 999가구. 일명 이제 성동구치소 부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한 1200가구, 1300가구가 나오게 돼요. 당초는 이제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오긴 했는데 1, 2, 3 그죠? 토지임대부, 지분적립, 이익공유형으로 풀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1단지는 2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241세대, 2단지는 14개 동, 대단지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죠. 999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뭐 송파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고, 오금역과 계룡역을 끼고 있죠. 이런 곳에서 이제 1200세대 정도 나오면 뭐 정말 땡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그죠? 요거 빨리 속도를 높이는 거죠. 과천, 서리풀, 얼마나 그냥 뭐 주변 입지들 괜찮습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 바로 옆입니다. 30억 떵떵거리고 있는데 3억짜리 한번 딱 나와봐. 5만 채가 쏟아져 버려봐. 그냥 바로 평정이 돼버리지. 성동구치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마 송파구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곳에서 여기도 뭐 한 30억, 40억 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초기 진입비용 한 3억 정도 딱 맞춰서 해버리면 그냥 뭐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축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계속적인 어떤 좀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논현동 신동아 아파트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1억에서 15억.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6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야, 강남에서 이만큼 떨어지네. 또 10월 31일 거래입니다. 그리고 대치 쌍용 1차 역시도 37억에서 직거래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도. 그죠? 강남에서 직거래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물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놓으면 물어가니까. 근데 직거래가 나온다는 건 선제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잠실 우성 1, 2, 3차 29억에서 17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야, 여기도 최고가 대비 이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거의 뭐 한 8억 정도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10억 가까이도 이제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겠다. 11월 1일입니다. 잠실에서 마이너스 8억이면 굉장한 어떤 하락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실 리센츠 역시도 35억에서 30억, 마이너스 5억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눈에 띄게 금매로 나온 가격들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현대 13억에서 12억, 마이너스 2억 가고 있죠.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역시도 여기도 직거래지만 의미가 있다. 한 10억 가까이 떨어졌지만 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선제지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거래가가 추세가 요거 따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신규 공급과 구축의 어느 정도 규제의 영향에 의한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청약통장 절대 찢지 마십시오. 가만히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제 기회가 오면 딱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환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지금 1464원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왜 문제나 지금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는 게 지금 가계부채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뭐에 물려 있습니까? 금리에 물려 있잖아. 당연히 환율 올라가면 금리 뿌쭉뿌쭉 올라갑니다. 지금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계속 동결 추이를 유지하고 있죠. 오늘 한은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기준금리 잘못 인하했다가는 다시 집값이 그냥 뭐 산불 번지듯이 확
타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경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금리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도 지금 이 제일 저점에 있는 게 거의 4%지. 이게 지금 3.5, 3.7이 아닙니다. 거의 4% 가까이 왔고요. 상단가는 거의 5.5%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금리까지 더해지면 더 금리 부담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집값이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이 허들을 못 넘어가면 관세, 환율, 그리고 앞으로의 코스피 시장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더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 문제가 집값입니다. 집값. 이 집값을 잡지 못하면 그냥 금융이고 또 경제 생태계고 그리고 뭐 코스피 시장, 금융시장이고 모든 게 PF 시장이고 다 도미노입니다. 주르륵 그냥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값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지금 관세도 50% 관세를 지금 맡고 있는 철강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 부품업체. 물품 대금 뭐 15% 지금 깎여 나가는 추세고, 철강 보십시오. 지금 수출 감소율이 현저하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25%에서 15%로 트럼프가 낮춰준다고 했어요. 근데 요게 지금 JFS라고 해가지고 조인트 팩트 시트가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문화된 문서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사인을 하고 도장을 꽝 찍어야지 발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25% 고율 관세 부과 기간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게 빨리 마무리돼야지만이 이 관세 허들의 부담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또 이제 딴소리 하고 있죠. 잠수함 문제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한미 FTA.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게 이 고래 힘줄입니다. 고래 힘줄. 뭔가 된 듯, 탄 듯 하다가도 뭔가 돌아보면 또 다른 걸 요구가 있고요.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경제부총리도 지금 안보 논의 끝나면 이제 서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왔다 하는 것도 지금 잠수함 문제로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이 워딩과 지금 맥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아무튼 이 명문화하는 게 굉장히 조인트 팩트 시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발표가 임박을 했는데 어느 정도 빨리 이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겠고, 뭐 굉장히 많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조금 싸한 느낌이 들어요. 외국인이 너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환율 부분이 부담스럽고, 이게 1,500원, 1,600원 되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다 빠져나갑니다. 왜? 환차손 부분에서는 이익이 안 나. 이게 한국 시장 들어와 봤자.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이 조금 오늘 간을 보는 듯한, 물론 올랐긴 올랐는데 이 간보기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옆 동네 니케이 지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또 받는 것 같고요. 아무튼 아시아 증시도 오늘 조금 약간은 보합세를 보인다. 일단 어젯밤은 나스닥이 거의 불장이었거든요. 2%가량 더 올랐었습니다. 근데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환율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단순히 경제 부분 또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금리를 딱 물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부동산 PF 부분도 지금 다 금리로 물려 있는데, 그죠? 1년 전보다 200% 오른 이 SK하이닉스와 삼전의 엄청난 선전. 결국 이게 다 견인력이 되고 한국 경제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엄청난 동력원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너무 올랐다고 해가지고 지금 투자 경고까지 받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경고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면 이게 거래가 중지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세가 약간 좀 이 뜸한 장세가 펼쳐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 돼도 뭐라 그러네. 참나 참. 기가 막히네. 그죠?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고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올 여러 가지 어떤 방면에 이 금융 부분, 부동산 부분 다양하게 놓여 있다는 사실 인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기준금리 이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준금리 잘못했다가는 앞으로 집값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 높고, 또 소비 여력이나 또 경제 전반, 내수 경기도 더 떨어질 가능성 높다.
경제 기조, 정책, 부동산 이 대출 부분 더 확 조여야 된다라는 어떤 워딩도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규제 일변도 뿐만 아니라 이게 공급도 좀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돼서 서울의 핵심적인 충격적 공급들이 몇몇 곳곳에서 터지게 되면 집값은 그냥 그대로 그냥 안정화될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시고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후반부랑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